이 낡은 집 너나 가져. 매일 쓸고 닦고 청소나 해. 새엄마는 아버지의 장례식 후 7억 유산을 전부 챙겨 고택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전 어떡하죠? 홀로 남겨진 소녀 정연에겐 낡은 집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을 말이죠. 과연 이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300년 고택이 지켜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해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청화제, 충청북도 시골 마을에 위치한 300년이 넘은 이 고택은 1700년대에 지어진 조선시대 양반 가옥이었습니다. 만석군의 부를 대대로 이어온 명문 종가. 12대째 이 집을 지켜온 서씨 가문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떠났어요. 기와 지붕 아래로 처마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대청마루 기둥에는 300년 세월의 흔적이 검붉게 배어 있었죠. 담장 너머로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마당 한켠에는 장독대 20개가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끝에는 제비집이 붙어 있었고 봄이면 새끼 제비들이 쫑알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어요. 이 집의 외동딸 서정연은 올해 19,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까만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교복 치마를 무릎까지 내려 입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12대 종손의 외동딸로 태어난 정연은 어릴 적부터 이 고택의 역사를 아버지에게 들으며 자랐어요. 이 집은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때에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정연의 아버지 서진호는 마당을 쓸며 늘 말했어요. 정연아, 이 집은 사람이 지켜줘야 해.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집도 죽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연은 빗자루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여름이 물러가던 9월 초,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현관에서 검은 구두끈을 고쳐 매며 정연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회색 양복 재킷에 먼지가 묻어 있어 정연이 털어드렸습니다. 저녁은 내가 일찍 들어와서 해줄게. 정연은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베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오전 10시 20분, 2교시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은 정연은 연필을 굴리며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2차방 정식 공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과 뭔가 짧게 속삭이더니 정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연아,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간 정연은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정연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연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어요. 플라스틱 연필이 복도 바닥에 굴러가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귀가 멍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며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아빠가 왜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고 어디선가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정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출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회색 소나타에 좌회전하던 25톤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이 찌그러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호흡이 멎어 있었습니다. 영안실 문 앞에 섰을 때 정연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손을 떨며 문을 열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천 아래로 드러난 손등에는 핏기가 빠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먹물이 까맣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서예를 하시던 흔적이었어요. 정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위패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방석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때 새엄마 백윤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 위에 얇은 레이스 쇼를 두르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에는 흰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그녀는 정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정연아, 엄마가 있잖아. 정연이 내가 꼭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고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 어머니 참 마음씨 좋으시네. 남의 자식인데도 저렇게 챙기시다니. 하지만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눈물은 흘렀지만 눈빛은 차갑다는 걸. 문득 정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연이 9살 때였어요. 친어머니는 위암 말기였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정연은 단둘이 청아제를 지키며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정연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정연아, 아빠가 정연이한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분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새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였어요. 정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반찬을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정연아, 밥 먹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정연아, 숙제 다 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버지는 그런 새엄마를 보며 행복해 하셨어요. 정연도 처음엔 이제 가족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색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새엄마의 얼굴이 180도 달라졌어요. 아침 식탁에 정연의 밥그릇만 빠져 있었습니다. 배 안 고프지? 애가 뭘 그렇게 먹어? 살만 찌잖아. 정연이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메면 새엄마가 비웃었어요.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어. 여자애들은. 어느 날 의부사들 진우가 정연의 연필을 빼앗아갔습니다. 야, 내 거야. 손 떼지 마. 진우는 정연을 밀쳤고 정연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팔꿈치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그때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엄마가 진우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정연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버릇없어. 오빠 물건 함부로 만지고. 손바닥이 정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웅웅 울렸어요. 정연의 뺨에는 빨간 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퇴근하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보, 오늘 고생 많으셨죠? 제가 저녁 준비해놨어요. 새엄마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정연의 밥그릇도 어느새 차려져 있었어요. 정연아,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가 반찬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아버지는 그런 새엄마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우리 정연이한테 엄마가 필요했구나.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정연의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한테 잘못 말하면 아빠는 불행해질 거야. 입 조심해. 그렇게 7년을 견뎠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청아제로 돌아왔습니다. 정연은 아버지 위패를 안방에 모셨어요. 하얀 천으로 좌탁을 닦고 물 한 그릇과 사과, 배를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49제까지는 이곳에 모시고 매일 향을 피우려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정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상복을 벗고 검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 의부사들 진우가 따라왔어요. 새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패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치워. 보기 싫어. 정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49제까지는 모셔야 해요. 새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요 없어. 사람 떠났으면 끝이지. 이딴 거 집에 두면 재수 없잖아. 정연은 위패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아버지. 새엄마가 정연을 밀쳤습니다. 비켜. 네가 뭔데 참견해. 정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다시 위패 앞에 섰어요. 새엄마는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비웃으며 정연을 내려다봤어요. 그거 본다고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냐? 두 사람이 나가고 안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연은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새엄마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이 급하게 따라갔어요. 거긴 아버지 공간이에요. 새엄마는 이미 사랑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예를 하시던 방. 책상 위에는 붓과 먹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족자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족자 하나를 떼어냈어요. 이런 거 팔면 돈 되나? 족자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서예 작품이었어요. 청아제라는 글씨가 힘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낙서? 새엄마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연이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제발. 새엄마는 정연을 밀쳤습니다. 네가 뭔데 참견해. 그 순간 진우가 족자를 낚아챘어요. 이딴 게 돈이 돼요? 찢었습니다. 찌직. 족자가 두 동강 났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찢어졌습니다. 안 돼. 정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우는 찢어진 족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연은 무릎을 꿇고 족자 조각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새엄마는 서랍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 숨겨둔 거 있는 거 아냐? 돈 되는 거. 서랍 안을 다 꺼냈어요. 붓먹, 벼루, 도장.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가득하네. 새엄마가 혀를 찼어요. 정연은 찢어진 족자를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새엄마가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모레 변호사가 집으로 올 거야. 유산 정리할 거니까 집에 있어. 진우가 비웃으며 정연을 내려다봤어요.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네. 두 사람이 나가고 사랑채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연은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 유품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찢어진 족자 조각도 모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졌어요. 아빠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가 빈방에 울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어요. 사랑채에 흩어진 아버지 유품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찢어진 족자는 한지에 싸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뒤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새엄마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정연은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새엄마가 손짓했습니다. 너도 앉아. 정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서진호님의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는 펜으로 한 줄씩 짚으며 설명했어요. 차량 3천만 원, 예금 1억, 경기도 상가 건물 3억 4천만 원, 경기도 임야 2억, 퇴직수당 3천만 원. 합계 약 7억 원입니다. 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걸 남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법적 배우자이신 어머님께서 1순위 상속자가 되십니다. 새엄마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단, 청아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새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새엄마는 고택을 돌아봤어요. 천장에 석가래, 낡은 마루, 오래된 기둥. 이 집은 정연이가 가지게 해요. 300년 된 집인데 딸이 맡아야죠, 이제.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이 집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낡고 오래된 집. 관리도 어렵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불평하셨어요. 300년 됐다고 자랑할 게 뭐야. 그냥 낡은 집일 뿐이잖아. 새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정연에게는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이 집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변호사가 잠시 새엄마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연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아직. 새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려. 이 집도 봤잖아. 어른들 일에 말 끼지 말고 도장만 찍어. 정연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의 시선이 목덜미를 짓눌렀고 변호사의 침묵이 숨통을 조였어요.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거뒀어요. 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새엄마가 일어섰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를 배웅하고 돌아온 새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연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연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 옷장을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옷들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지. 아버지 양복을 바닥에 던졌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놓인 시계와 만년필을 꺼냈어요. 이건 팔 수 있겠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새엄마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큰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진우도 자기 방에서 짐을 쌌어요. 밤 9시쯤 되었을까요? 새엄마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우도 가방을 메고 따라 나왔어요. 밖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 가. 여기보다 거기가 낫지. 새엄마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이 집은 네가 가져. 죽도록 쓸고 닦고 관리해봐. 난 줘도 싫어. 진우가 정연을 향해 코웃음을 쳤어요. 혼자서 잘 살아라 꼴 좋네. 현관문이 닫혔어요. 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연은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가족이라 불렀지만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건 빈자리가 아니라 상처뿐이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위패가 낮은 좌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얀 초 2개가 반쯤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정연은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을 모아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저 혼자예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무릎 위를 적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리며 외삼촌 이름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음만 반복됐어요. 정연은 연락처를 계속 내렸습니다. 먼 친척 할아버지 번호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정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세상에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연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기댔고 차가운 벽의 감촉이 옷을 뚫고 등을 스쳤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있던 정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도 반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나가면서 음식을 다 가져간 거였어요. 쌀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쌀이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금통도 사라졌어요. 지갑을 뒤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새엄마가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300만 원. 친어머니 기일을 비밀번호로 한 통장. 새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살기 어려우니까. 새엄마도 선택한 길이 있을 거예요. 정연은 그렇게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연은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안방, 건넌방, 부엌, 사랑채. 돈이 될 만한 게 남아있는지 찾아봤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찬장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품도 귀한 물건도 모두 새엄마가 가져갔어요. 남은 건 낡은 가구와 텅 빈 방들 뿐이었습니다. 정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어요. 20개의 장독이 어둠 속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0년을 지켜온 이 집, 12대째 이어져 온 이고택. 이제 정연 혼자 남았어요. 먹을 것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작은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별만 바라봤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속이 쓰렸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 수도가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가 빈 방에 울렸습니다.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그날 밤 정연은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연은 새벽부터 눈을 떴어요.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학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통도 비어 있었어요. 수돗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빈속을 채웠어요. 학교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어요. 배는 계속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연은 급식을 받았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정연은 빈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정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정연아, 천천히 먹어. 옆자리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길이었습니다. 정연은 집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동네 슈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줌마가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어요. 정연아. 어서 와. 슈퍼 아줌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아줌마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정연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니? 아버지 안 계셔도 힘을 내야지. 정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아줌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쌀 1kg만 외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줌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어디 가고? 정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여자, 내 그럴 줄 알았지. 아줌마가 카운터를 나왔습니다. 정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정연아. 내가 도와줄 곳을 알아볼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힘으로 살아가 볼게요.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슈퍼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쌀 4kg 포대를 들고 나왔어요. 냉장고에서 반찬통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냥 가져가. 이건 아줌마가 주는 거야.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줌마는 정연의 손에 쌀 포대를 쥐어주었습니다. 정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줌마, 제발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줌마가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석군의 부를 누린 명문 종가. 정연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게 되면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전통에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서씨 가문, 이제 망했대. 그 집 외동딸이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가문을 지키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줌마, 제발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너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겠다. 하지만 힘들면 꼭 나한테 얘기해. 숨기지 말고. 정연은 쌀 포대와 반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쌀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4kg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문질렀어요.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물을 3번 갈아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쌀 위에 떨어졌어요. 정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야?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정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살아가야 해. 아빠는 이제 안 계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연은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전기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밥이 익는 동안 정연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멸치볶음을 다른 접시에, 계란말이를 또 다른 접시에 담았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낡은 밥상이었지만 정갈했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고소한 밥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정연은 밥을 퍼서 밥그릇에 담았어요. 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연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매운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멸치볶음도 먹었어요. 고소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정연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위패가 놓여 있었어요. 향이 다 타서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새 향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가늘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게요. 정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꿋꿋하게 이겨낼게요.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낼게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정연은 위패를 바라봤어요.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신 것처럼 저도 이 집을 지킬게요. 서씨 가문을 지킬게요. 정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다짐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이 집, 12대째 지켜온 이 고택. 이제 18살 정연이 지켜야 할 차례였어요.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이제 정연이 이어가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연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정연은 이 자리에서 이 집을 지킬 거예요. 혼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째가 되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정연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떨어진 마른 잎들을 쓸어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 집은 이제 내가 살려야 하니까.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빗자루 손잡이에 스칠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정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고 추운 밤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교과서를 펼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던 정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정연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연 씨, 면사무소 김주임입니다. 아버님 마지막 월급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서요.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면사무소 김주임은 평소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새엄마가 퇴직 수당만 급하게 챙겨간 걸 이상하게 여겨 다시 확인해봤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월급 357만 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일 정연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정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배어있던 땀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뚝 떨어져 책상 위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까지 저를 챙겨주셨네요. 작은 목소리가 빈방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통장에 357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정연은 그 돈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딸랑 울렸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슈퍼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연아. 정연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3만 원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지만 정연은 그걸 곱게 펴서 놓았어요. 아줌마, 지난번에 쌀값이요. 아줌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준 거라니까. 됐어. 정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쌀이랑 반찬이 절 살렸어요. 나중에 벌면 더 좋은 거 드릴게요. 아줌마는 정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시울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이 착한 아이를 어쩌면 좋니. 무정한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정연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연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357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통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한 돈이야. 그로부터 사흘 뒤, 정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손짓하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정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정연을 바라봤어요. 왜? 고택도 지켜야 하고 돈도 없고 공부는 사치 같아요.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정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넌 모르냐?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새엄마는 어디 갔어? 정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떠났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장학금 제도도 있고 고택은 문화재 신청하면 관리될 수 있어. 더 큰 사람이 돼서 지켜라. 지금은 널 먼저 살려야 해. 그날 밤 정연은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정연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능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문제를 풀었어요. 손이 저리고 눈이 감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능날이 왔고 정연은 답안지를 다 채웠습니다. 12월 말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서정연 서울대학교 사학과 합격. 떠나기 전날 밤 정연은 청와제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어요. 안방, 건넌방, 부엌, 사랑채. 손으로 기둥을 쓰다듬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전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돌아올게요. 서울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낮엔 수업, 저녁엔 과외, 밤엔 음식점 설거지, 주말엔 편의점. 발바닥이 아팠고 운동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지만 정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보며 그냥 웃었습니다. 부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밤, 정연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온몸이 무거웠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정연은 벽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결핵입니다. 많이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정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하얀 베개를 적셨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학이 되자 정연은 아픈 몸을 이끌고 청와제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고택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이 풀렸지만 정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었을 때 정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장독대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 제비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사라진 청와제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정연은 짐을 안방에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석가래가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빗자루를 들어 떨어진 나뭇잎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쓸고 나니 마당이 조금씩 깨끗해졌어요. 건넌방을 닦고 부엌을 닦고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연은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바라봤어요. 사랑채는 청와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300년 전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공간이었어요. 기와 지붕은 세월에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처마 끝은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검붉게 배어 있었고 문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곳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서예를 하시던 곳, 책을 읽으시던 곳,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던 곳. 타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연조차 아버지가 계실 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입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예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붓먹, 벼루. 책상 위에는 반쯤 쓴 족자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였습니다. 청아제라는 세 글자가 힘차게 쓰여 있었어요. 정연은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무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제가 지켜야겠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빈방에 울렸습니다. 정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낡은 대야에 물을 채우고 걸레를 담갔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걸레를 짜냈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대야를 적셨습니다. 대청 마루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걸레를 마루에 대고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밀었어요. 먼지가 걸레에 묻어났습니다. 정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닦았어요.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등에도 땀이 배어 옷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결핵으로 약해진 몸이 쉽게 지쳤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마루를 닦았어요. 땀이 뚝뚝 떨어져 방금 닦은 마루를 적셨습니다. 정연은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루 중반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덜컹. 마루 한가운데에서 둔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정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정연은 그 자리를 다시 밟아봤습니다. 발을 내리누르자 마루가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분명히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기분 탓인가? 정연은 걸레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마루를 눌러봤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주자 마루가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못이 빠진 줄 알았습니다. 마루틀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마루틀이 통째로 들렸습니다. 정연은 깜짝 놀라 손을 놓쳤어요. 탁, 마루틀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마루틀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마루틀 아래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녹슨 철제 손잡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각형 철판에 달린 손잡이였습니다. 철판 가장자리에는 붉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 표면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정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기둥에 부딪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연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철제 손잡이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공간은 뭐야?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철제 손잡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만졌어요. 차가운 쇠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녹이 손에 묻어났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려다가 놓았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또 놓았습니다. 정연의 손이 떨렸어요. 닫자, 아니 안 돼. 지금 아니면 영영 모를 거야. 정연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어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확인했어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노란 빛이 켜졌어요. 손전등을 들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철제 문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철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손에 힘을 주어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끽. 철판이 열리며 낡은 경첩 소리가 났어요. 철판 아래로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아래를 비췄어요. 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다리는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연은 손전등을 입에 물었습니다. 철판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돌려 사다리에 발을 디뎠어요. 나무 사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사다리를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스쳤어요.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연의 숨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어요.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돌바닥이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신발 밑창을 뚫고 느껴졌습니다. 정연은 입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췄어요. 지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낮았어요. 정연이 서면 머리가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벽은 돌로 쌓여 있었고 바닥은 평평하게 다져진 흙바닥이었어요.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정연의 방 2개는 들어갈 크기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벽에는 나무 선반이 붙어 있었어요. 선반 위에 천으로 쌓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크기가 제각각인 상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가장 가까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상자 뚜껑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물건이 보였어요. 정연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백자 찻잔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달빛처럼 희고 부드러운 곡선의 찻잔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어요. 정연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였어요. 정연은 찻잔을 천에 다시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2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족자가 들어 있었어요. 고운 비단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족자를 펼쳤습니다. 산수화였어요. 오래된 먹물로 그린 산과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림은 선명했어요. 3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지로 만든 책들이었습니다. 정연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에 한자로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붓글씨로 빼곡히 쓰인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정연은 몸서리치듯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 때마다 유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백자, 청자, 족자, 서책, 고문서. 모두 고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유물 하나하나는 깨끗했어요. 이건 몇 점이 아니야.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흔들렸어요. 불빛이 천장과 벽을 오갔습니다. 상자가 수십 개였어요. 선반 위 천으로 쌓인 물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정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조용한 숨소리만 지하 공간에 울렸어요. 정연은 다시 상자들을 살폈습니다. 상자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메모를 읽었습니다. 1943년 2월 입수, 1955년 8월 보관, 1967년 3월 수집.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연은 다른 상자의 메모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메모에는 간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8세기 산수화 족자, 정조시대 서책. 정연은 손으로 메모를 문질렀습니다. 글씨체를 자세히 봤어요. 몇몇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정연이 어릴 적부터 봐온 그 글씨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사랑채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구석구석을 비췄어요. 가장 안쪽 벽에 선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선반과 달리 먼지가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선반 위에 흰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전등을 선반에 올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앞면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 딸 정연에게.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글씨 아버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스쳤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손글씨, 이제서야 확인하다니. 정연은 봉투를 끌어안은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정연의 눈물이 뿌옇게 빛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편지를 비췄습니다. 첫 줄을 읽었어요. 정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정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연은 손전등을 들어 편지를 비췄습니다. 첫 줄을 다시 읽었어요. 정연아, 내가 이곳을 너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이 편지를 보게 되겠구나.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정연은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먹물이 번진 자국, 붓으로 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편지를 적셨어요. 정연은 급하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엔 총 150점의 유물이 있다고 했어요. 산수화 약 50점, 고서 40여 점, 도자기류 50여 점, 서책 10여 점. 모두 고려시대와 조선 후기의 것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유명 화가의 서명이 있었고 일부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었어요.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연은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대사업가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일본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몰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유물들을 사비로 수백 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는 이야기까지는 정연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써내려갔습니다. 이 고택엔 원래부터 지하 유물 보관 공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300년 전 조상들이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조상들의 필사본 편지와 기록 서책, 유물관리 문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정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하 공간의 존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가문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정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78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물 대부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개인 명의로 기증했어요. 하지만 일부 유물 150점만은 후손에게 남기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지켜야 할 책임이었던 거예요. 정연은 이 부분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정연이 성인이 되면 이 사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게 가문의 규율이었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하지만 아버지는 혹시라도 못 전할 상황이 올까봐 매년 편지를 고쳐 써서 이곳에 보관했던 거예요. 정연이 언젠가 이곳을 발견하길 바라며 정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너 혼자 짊어지지 말고 세상에 이 유산을 내보내라. 그게 내 할 일이다. 아빠가. 정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상자들, 선반 위 유물들, 벽에 기댄 족자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것도 아니야. 이건 이 나라의 것이야. 작은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렸습니다. 정연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정연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이한결 교수를 찾아갔어요. 조선 후기 유물 연구를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정연이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었어요.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연 학생, 오랜만이네. 이한결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교수님은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정연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 사본과 유물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한결 교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정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후 이한결 교수가 청와제를 찾아왔습니다. 정연은 교수를 사랑채로 안내했어요. 철제 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교수가 뒤따라 내려왔어요. 지하 공간에 들어선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유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상자를 열고 족자를 펼치고 도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백자 찻잔을 빛에 비추고 고서의 종이 질감을 확인하고 산수화의 붓터치를 살폈어요.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교수가 정연을 돌아봤어요. 이 정도면 개별 박물관 하나를 만들어도 될 수준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연과 이한결 교수는 함께 의논했습니다. 유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시할지, 어디에 기증할지. 정연은 혼자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이한결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소개했어요. 정연은 그들과 만나 유물 목록을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문가들이 청와제를 방문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어요. 유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상태를 점검했어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물을 다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전문가들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정연은 그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물을 2기관에 나눠 기증하기로 결정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도자기와 고서를,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산수화와 족자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기증자 성함은 본인 이름으로 남기시겠어요? 정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서진호요. 제 아버지입니다. 관계자가 정연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유물 이송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보존팀이 청와제에 도착했어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유물을 하나씩 포장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상자에 넣고 완충제로 감싸고 차량에 실었어요. 정연은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물이 하나씩 떠나갔어요. 300년을 이 집에서 지켜온 유산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정연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 지하 공간을 내려다봤어요. 상자들이 있던 자리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반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세상에 이 유산을 내보내라. 그게 내 할 일이다. 정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이 유물들이 빛을 보게 됐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빈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나는 이 유산을 발견한 딸이었고 이제는 그 유산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박물관에 남았고 나는 그 그림자 아래서 조용히 다음을 준비합니다. 정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철제 문을 닫았어요. 마루틀을 다시 덮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와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와제는 고요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마지막 포장 박스가 떠나고 사랑채엔 정연만 남아 있었어요.
정연은 대청마루 바닥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빈 지하 공간이 마루 아래 있었어요. 상자들이 있던 자리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편지였어요. 유물을 발견하던 그날, 정연은 두 장의 편지를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물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열어보지 않았어요. 정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했어요. 정연아, 이건 너에게만 남기는 이야기다. 언젠가 마음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때 선반 뒤를 열어보아라.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 유물 공간, 두 번째 선반 뒤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단다. 그 안엔 대대로 우리 집이 불을 지켜온 진짜 비밀이 있지. 정연은 숨을 삼켰어요. 조선 후기 우리 조상이 금광을 발견했고 그 금을 이용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지켰단다. 너도 알겠지만 정신만으론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곳간이 있어야 인심도 나오는 법이란다. 정연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힘들면 그걸 써라. 대신 네가 쓸 줄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 정신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사람을 돕는다. 금이 곧 마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정연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노란 불빛이 빈 선반을 비췄습니다. 정연은 두 번째 선반 앞에 섰어요. 선반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밀었어요. 선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뒤편에 작은 철제 손잡이가 드러났어요. 정연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잡아당겼어요. 끽. 철제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로 작은 공간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들어 안을 비췄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정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봉투에 함께 들어있던 열쇠였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정연은 검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금괴였습니다. 반들반들한 금빛 막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연은 숨을 멈췄어요. 금괴 옆에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내용이 한자와 한글로 섞여 쓰여 있었습니다. 1823년 춘, 흉년의 쌀 백성 나눔. 1845년 동, 서당 건립 자금 지원. 1935년 하, 독립운동 자금 전달. 정연은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선조들이 금을 꺼내 사람을 돕고 다시 채우고 또 나누고 그렇게 이어온 기록이었어요. 이 집은 단지 잘 산 게 아니라 잘 써온 집이었구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연은 장부를 내려놓고 금괴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무거웠습니다. 1kg쯤 되는 금괴였어요. 시가로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금괴를 천에 감쌌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등록금, 병원비, 밀린 생활비. 최소한의 집만 정리하면 되었어요. 단 한 번의 도움받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머지 금괴들은 그대로 두었어요. 정연은 검은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철제 문을 닫았습니다. 선반을 제자리로 밀어놓았어요. 이건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 꺼내야 할 때가 올 거야. 정연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았어요. 주머니 속 금괴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3년간의 나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렸던 밤들, 결핵으로 쓰러졌던 골목길,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 스며든 빗물,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흘렸던 땀,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보며 억지로 지었던 미소.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모질게 버텨온 시간들이었어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구멍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었어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연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어요.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밥을 퍼서 상에 올렸어요.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뜨겁게 끓여 식탁에 놓았어요. 정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청아제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처마 끝이 빛났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간을 다시 채워 넣을게요. 작은 목소리가 빈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 정연은 짐을 쌌습니다. 안방에서 이불을 개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준비였어요. 땀에 젖은 손으로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다 정리했어요. 이젠 저 돌아갈게요. 그때 슈퍼 아줌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슈퍼에 들렀을 때였어요. 아줌마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윤미가 서울에서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지하 월세방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천벌 받았지 뭐. 아줌마는 혀를 찼어요. 정연은 그 말을 듣고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좀 잘 살지.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정연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연은 멈춰 섰습니다. 백윤미였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누런 셔츠, 맨발 가까운 슬리퍼.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나 여기 살아도 되겠니? 정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 지킬 수 있으세요? 정말 이 고택을 잘 돌볼 수 있어요? 윤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할게, 정연아. 정말 잘할게. 서울에선 지옥 같았어. 밥도 못 먹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 옆에 서 있던 지훈도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착하게 살게. 정연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 집 더럽히면 안 돼요. 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정연은 문화재 지원금 수령 계좌를 윤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매달 250만 원이 나왔어요.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정연은 말했습니다. 이걸로 진후학비랑 생활비 하세요. 이 집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만약 이 집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어요. 윤미는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연아, 넌 천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연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정연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아제에서는 윤미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어요.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마루를 걸레질했어요.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슈퍼 아줌마가 지나가다 봤어요.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진짜 사람이 바뀌었네. 혼잣말을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한결 교수가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정연 학생,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연구직 제안이 왔어. 조건도 좋고 내 전공에 딱 맞아. 정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제안이지만 전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고택으로 갈 거니? 정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기 제 아버지의 숨결이 아직 살아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연은 청와제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연은 멈춰 섰어요.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낙엽 하나 없이 쓸려 있었고 장독대는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걸레를 짜고 있는 윤미가 보였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잘 지내셨어요? 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연아, 잘 왔구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4년 전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연은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아줌마 계세요? 슈퍼 아줌마가 카운터에서 나왔어요. 정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정연아. 졸업했다며? 정연은 준비해온 한우 세트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아줌마,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줌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다니. 기특하다 정말. 그날 저녁 정연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위패가 놓인 작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정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 틀을 열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선반을 밀고 철제 문을 열었습니다. 금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정연은 금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에 감쌌어요.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예요.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정연은 마을 입구 공터를 찾아갔습니다. 지역 공무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건축가와 디자이너도 함께였습니다. 이한결 교수님도 참석하셨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청와제 역사관을 짓고 싶습니다. 300년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요.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하얀 건물이 들어섰어요. 2층 규모의 역사관이었습니다. 한옥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물이었어요. 정연은 전시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청와제 300년의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고서 원문을 복원한 자료와 시대별 필체 비교 자료가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자금 후원 기록이 있었어요. 재현된 장부와 손으로 쓴 일본 순사 회피 경로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디지털 복원 콘텐츠실이었어요. 대형 화면의 고서, 족자, 백자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각 유물마다 정연의 해설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정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하에는 아이들을 위한 유물 찾기 모험방이 있었어요. 모래 속에 숨은 도자기 모형을 찾고 족자 연결 미션을 푸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일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왔어요. 정연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늘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였습니다. 주말마다 정연은 역사관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전시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연은 족자 앞에 섰습니다. 역사는 어렵지 않아요. 이 집도 한편의 역사였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청와제에서는 윤미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역사관 견학을 온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했어요. 삶은 옥수수와 감자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진우는 역사관 영상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술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화면을 점검하고 음향을 조절했어요. 해가 지고 역사관 문이 닫혔습니다. 정연은 빈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창밖으로 청와제가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나를 버티게 해줬고 아버지의 손길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젠 이 집이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요. 청아제는 그렇게 살아있어요. 정연은 창가에 서서 고택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날, 청아제 역사관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주말 역사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정연은 고운 남색 한복을 입고 전시실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연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 족자 속 글씨는 제 증조할아버지의 것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족자를 바라봤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연 선생님이 청아제를 지켰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정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일엔 지역문화재연구원에서 일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고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한자를 하나씩 판독했어요. 디지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손글씨를 스캔하고 연대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어요. 이건 선조들이 남긴 연대 기록입니다. 동료 연구원에게 설명하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시각 청아제에서는 윤미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복사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연분홍 꽃잎이 마당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미는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서야 이 집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역사를 품은 집,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네. 윤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천천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진우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청아제로 내려왔어요. 역사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연은 사랑채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정연은 오래전 증조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어요. 가게 기록도 꺼냈습니다. 청아제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멈추지 않고 글을 썼어요.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원고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탈고 완료라는 글씨가 떴어요. 청아제의 기적. 정연은 원고의 맨 첫 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커서를 올려놓고 글을 썼어요. 청아제를 지킨 내 아버지 서진호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정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세계 20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렸어요. 역사의 집, 청아제를 세상에 알린 단 한 권의 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연은 자신의 힘으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해외 초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청아제로 돌아가야죠. 제자리는 그곳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연은 손전등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어요. 마루 틀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방에서 금괴 2개를 꺼냈어요. 정연이 소설 인쇄로 직접 만든 금괴였습니다. 천에 감싸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선반을 밀고 철제 문을 열었습니다. 금괴함을 열었어요. 정연은 오래전 자신이 꺼냈던 그 자리에 금괴를 조용히 넣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금괴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연은 금괴함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곡간을 채워 넣었어요. 검은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철제 문을 닫고 선반을 제자리로 밀어놓았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섰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살의 아버지를 잃었어요. 새엄마의 구박을 받으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굶주렸고 아팠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정연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박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었어요.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그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유의 선함으로 주변을 변화시켰어요. 새엄마는 이 집을 사랑하게 되었고 진우는 바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아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300년 전 위풍당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정연이 지키는 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정연은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장독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청아재는 저의 유산입니다. 작은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처마 끝이 흔들렸습니다. 정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